안녕하세요. 미국 뉴욕 변호사 성선재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0일 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 등록이 다 끝났고요. 네,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 10명 중 5명이 민주당이 과반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변수는 투표율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지역 세종과 대전, 충청도 지역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래 공천을 할 때 2월 설 전후에서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러한 분석 내지는 더 나아가서 180석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공천이 다 끝나고 선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는 이것이 지금 확 바뀌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과반을 넘어서서 범야권이 200석 정도 될 것이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집권 여당과 야당은 심판의 대상이 다르다고 봅니다. 집권 여당은 그것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결국 선거에 있어서 그 정당의 지지율로 되는 경우가 지금까지의 투표 형태에 있어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즉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재작년에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2달, 많아야 한 3달 정도,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허니문이라고 하죠. 허니문 기간에만 반짝 올랐었고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계속 40%를 밑돌았습니다. 즉 현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야권이 분열되면 여당이 유리하지만 야권이 사실상 단일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여당은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 다른 유럽의 선진국들도 비슷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약간 밑돌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죠. 그 지역의 구도와 그리고 인물과 인지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당락을 뒤바꿀 만큼 그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범야권이 180석에서 200석 정도를 본다고 하는데 여기에 앞으로 남은 제일 큰 과제, 야당은 현재 권력에 비판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악재가 가장 많이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느냐, 이른바 용산발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에 대한 또 말 실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졌을 때 허탈감과 함께 무능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을 붙잡고 875원인데 합리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수원에 출마한 이수정 후보가 이것은 한 뿌리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거기에 써 있습니다. 한 단에 875원이라고. 그런데 그것은 그 날만 875원을 한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3, 4천 원 이상에서 5천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이러한 언행을 할 때 그리고 무리한 변명을 할 때 국민들은 대통령의 정권 운영 능력, 국정 능력에 대해서 비관을 하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현장, 투표장에서 아무래도 야당에게 표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들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종섭 호주 대사가 현재 귀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대미문의 일입니다. 왜? 외국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현재 피의자 상태였다가 출국금지였었는데 출국금지가 해제되고 호주 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문제로 이런 사법적인 문제로 일시 귀국을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공적인 일로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수처에서 직접 당장 부를 계획은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는 피의자의 상태를 생각해서 수사 스케줄을 조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종섭 호주 대사가 계속 국내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도 비정상, 비상식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호주로 간다고 하면 또다시 도주한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바로 이
이종섭 호주 대사의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부임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 말들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두 번째 문제이고요. 세 번째로는 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의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겠다고 기계적으로 지방 거점 독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40여 명이던 100명이던 것도 한 60, 70명 되는 것도 200명으로 확 늘렸고, 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200명을 딱 맞췄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단 한 명도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어제 오늘에 와서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다 하면서 약간 한 발 빼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2,000명은 불변의 진리다, 숫자를 먼저 못 받고 했습니다. 2,000명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불변의 진리로 강조하던 것을 지금 한 발 빼는 듯한 그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타협과 조정, 국정의 기본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강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해서 2,000명을 강조했었는데 대학 입시에 대학교 입학 정원까지 결정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2,000명을 후퇴하는 듯한 이러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말이죠, 법과 원칙에 의해서, 법치주의에 의해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한 것이 이미 기한이 지났습니다. 면허 행정처분, 면허 정지를 다 하겠다고 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선처를 하겠다. 그랬더니 전 의사협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거봐라,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다. 결국은 의사가 대통령, 정부를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이겨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정부가 이겨서도 안 되는 거고요. 국민이 이겨야죠.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야죠. 이거의 정책 목표는 결국은 국민이 편하고 더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그리고 의료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없고 비슷한 수준으로 다 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목표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숫자 싸움으로 되었을 때,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이런 숫자 싸움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패러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들께서는 의사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릴 것이 아니라 의사 정원은 875명 늘리면 된다. 875원을 핑계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고 200석, 108석에 대한 것이 과거에는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조심하고 또한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난 선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그러한 부분을 약간은 외곽으로 분산을 시키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비례대표 제도가 과거하고 다르게 결정이 되었죠. 그 당의 이름으로 비례대표를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지난번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위성정당이라는 단어 참 창피한 일이죠.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바로 이 정도 수준입니다. 여러분, 위성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는 과학이 아닌 정치와 사회의 영역에서 위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사실 모멸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위성국가가 주는 이미지가 어떤가요? 긍정의 이미지입니까? 부정의 이미지입니까? 위성국가는 부정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성국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소련이 과거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으로 러시아가 소련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토와 완충지대에 위성국가들을 만들었습니다. 반 주권을 줬죠. 반은 소련이 가지고 있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의사를 가지고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자, 지금 국민의힘도 국민의 미래 만들었습니다. 민주당도 더불어민주연합을 또 비례로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식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등장한 게 제3의 세력으로 자, 우리는 지역구에 공천하지 않겠다 하고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돌풍이 아니라 태풍을 일으키고 있죠. 어느 지역에서는 비례 정당 지지도에서 1등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지금 세종 지역에서도 1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거의 국민의 미래와 즉 국민의힘 계열과 거의 같은 수준이 나오거나 아니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계열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즉 야권이 약 60% 이상이 비례 정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책임정치 측면에서는 굉장히 후퇴한 겁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지역구에서는
어디를 찍고 비례에서는 또 다른 곳을 찍겠다. 이렇게 해서 분산해서 생각을 하는 이런 것이 지난번 선거 때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조직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 정당이 150석 과반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졌다. 단독 과반은.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난주 이번 주에 들어서 나온 여론조사들에 보면 지금 민주당이 지역에서만 과반을 하는 것이 거의 가능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체는 말씀드린 대로 정부 심판이 정부 지원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 대한 심판이 정부에 대한 지원, 국정 안정 이런 것보다 높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거에 대한 전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1992년에 조지 부시와 빌 클린턴 대통령 선거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이었고요. 조지 부시는 바로 그 전에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공화당이 4년을 했고요. 부통령으로 8년, 대통령으로 4년 이렇게 했고 미국에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은 연임이 되는 경우가 중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올 때 빌 클린턴의 정치 세력과 민주당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1990년대를 전후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미국과 소련이 대결해서 미국이 이겼습니다. 즉 강한 미국을 주장했던 레이건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민주당 계열이 굉장히 약해졌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민주당의 빌 클린턴 후보를 굉장히 얕봤습니다. 그 이전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은 어쨌든 주류였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케네디 대통령이나 그 다음에 카터나 로스벨트도 그렇고 케네디로 이어지고 이러한 주요 세력들이 상당한 주류였고 엘리트였고 사실은 유럽으로 말하면 귀족 같은 좌파 부르조아 이러한 형태였었는데 빌 클린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력이 굉장히 약해서 조지 부시 당시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치적인 이슈가 크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이걸 느꼈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 당시에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내는 선거 구호가 경제였습니다. 바로 경제가 문제야. 우리말로 하면 그겁니다. 오로지 경제만을 얘기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과거에는 소련과 동구권과 공산주의와 대결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참고 있었고 미국의 국민들이 많은 지출을 국방비에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념적으로 조금 더 디프레스 됐던 것을 다 인정을 했었는데 1990년에 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이 와야 되는 걸 보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경제로 눈을 돌리고 그 이슈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덜커덕 여기에 대응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혀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 대통령 민주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미국에서도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을 이어서 그 다음에 오바마 그리고 바이든 이런 식으로 복지의 문제로 또 경제의 문제로 많이 신경 쓰는 것으로 되어 왔는데 자 국민들은 현재를 보통 많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바로 정부 심판이 한 60% 정도 된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총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그 지역별로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득표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또 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이 과반을 전망하고 전반적으로 했을 때 범야권이 약 200석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여론조사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다 이런 일반적인 고정관념에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투표율 경향을 보면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쉽게 구조를 바꿔갔습니다. 그래서요. 각종 선거할 때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사전선거도 이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선거가 본선거보다 더 편하게 됐습니다. 즉 본선거는 자기 지역에서 딱 하루만 합니다. 사전선거는 이틀을 합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전 선거가 본 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을 겁니다. 지금 거의 비슷하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부터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사실 상당히 사라졌기, 전자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있고 여도 싫고 야도 싫기 때문에 이제 투표하지 않겠다 내지는 기권하겠다 얘기하던 것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투표율이 관건이긴 하지만 과거보다 투표율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우리 사회에서도 약간은 조금 더 솔직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과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표하느냐 물어봤으면 대부분 공약이나 인물을 보고 투표한다고 했습니다. 정당 보고 투표하겠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 와서요, 조사를 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투표할 것이냐, 인물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졌습니다. 대폭적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공약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집단화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됐다고도 할 수 있죠. 즉 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1등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얼마 전까지는 실제로는 정당을 보고 투표하지만 겉으로는 정당, 소속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이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을 언급하고 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고 금기시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현재 여론조사를 봐도요, 과거에 대선 후보나 아주 유력한 4선, 5선 이렇게 당선되었던 분들이 무소속이나 제3의 정당으로 나온 경우에 이름값에 의해서 어느 정도 많은 지지를 받았고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봤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패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도 광주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현재 20%가 나오지 않습니다. 13% 어떤 곳은 17% 해서 전체적으로 20%가 되지 않습니다. 양자구도에서 민주당과 이 양자구도에서 그렇습니다. 대선 거의 유력한 후보였고 당 대표였고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인데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값을 바라지 못한다. 심상정 한때 진보 쪽에서는 정의당 쪽에서는 대명사였죠. 심상정 의원도 출마를 했는데 지금 이슈도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12% 정도에서 3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 3등을 합니다. 대부분.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2등, 3등 해서 현재와 같은 구조로 해서는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이나 무소속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거의 당선 가능한 곳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단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이 새로운 미래 여기와 함께 범야권 200석을 만들기 위해서 자리를 양보하고 단일화 내지는 공천 취소 또 아니면 처음부터 후보를 내지 않고 무소속을 밀어준다 뭐 이렇게 하는 지역도 있고요. 그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사실상의 하나를 만든 것 그런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냥 과거의 거물이었다 하더라도 엊그저께까지 40% 50% 나오던 사람이 지금 뚝뚝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자, 우리 대전 지역에서 세종 지역에서도 보면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으로서 5선까지 했습니다. 자, 인지도와 이름값에 의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런데 정당을 바꿔서 국민의힘으로 왔습니다. 민주당 후보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됐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현재로 보면요, 민주당의 황정화 후보가 50%가 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홍영표 서른 의원도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국회 부의장 출신으로 민주당에서 컷오프 되었던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이 영등포에서 자기가 공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나오고 본인은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으로 왔습니다. 여기도 10여 프로 이상 차이 나서 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었죠. 이런 분들은 그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은 바로 정당 보고 투표하겠다. 그래서 그 정당 안에서 이루어졌던 공천 과정이나 개개인의 후보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이 시민들이 투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은 커다랗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즉 커다랗게 봤을 때는 정권 견제냐 정권 안정이냐 이러한 부분을 투표의 기준으로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10일 40국회의원 총선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의 세세한 부분을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